자, 지역혁신 생태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 거버넌스. 두 번째는 지방 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다루는 지역 거버넌스. 세 번째는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 방안. 이 전체가 합쳐져서 지역 혁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2017년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개방 플랫폼 정부, 지방세 법인세화, 혁신도시의 플랫폼화, 지역산업의 4차 산업화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대4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있죠. 자, 우선 해외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모두가 일관되게 지역은 기업을 다루고 중앙은 산업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담당하죠. 또 해외 중소벤처기업부를 살펴보면은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 분야와 산업 분야가 분리되어 있는데 단지 일본은 산업 분야에 종속되어 있고 우리 과거에 한국과 같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산업 분야와 기업 분야가 하나로 합쳐져 있고 그 밑에 동급의 기업과 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사점과 한국을 놓고 보면은 공통적인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역할은 중앙은 산업, 그리고 판로 확대와 같은 밑그림, 지방은 세부 정책 경쟁을 한다. 경쟁이 중요하죠. 그리고 보조금보다는 펀드로 가고 있고 스타트업보다는 스케일업을 주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중소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2019년도 역대 최대 예산 10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보증기금 등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현 정부에서 중소벤처부로 이관이 되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바로 국가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분권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에 의하면은 50년대, 60년대 수직적 통제 관계에서 7, 80년대 수평적 관계를 거쳐서 90년대 이후에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이유는 보충의 원칙, 위임의 법칙,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발전돼야 되고 어디까지나 지방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충적으로 중앙이 한다는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가 있죠. 통제와 보호냐, 자율과 경쟁이냐.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중소벤처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바로 중소벤처부, 즉 중앙은 플랫폼이 되고 그 위에서 지자체와 지방청의 자율과 경쟁으로 기업과 시민이 참여한다. 지방의 기업국과 지방중소기업청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들은 보충성의 원칙과 정보의 교류와 인적 교류, 베스트 프랙티스의 발굴과 공유로 협력한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플랫폼이 되죠. 중앙정부는 공통 역량을 가진 플랫폼이 되고 지방정부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중기부는 플랫폼 중심의 공유와 협력으로 전환되고
여기서는 예산관리, 인사관리, 정보통제, 사업평가 등을 하죠. 지방정부는 이제 선의의 협력과 경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앙에 바라보고 줄 서 있죠. 자, 그러면서 상호평가와 혁신을 공유합니다. 협력과 경쟁을 한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추격경제시대의 지역산업의 육성 방안은 중앙부처가 지방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자원을 중앙에 조달을 하죠. 갑을관계가 구축됩니다. 탈추격시대의 지역산업 육성 방법은 이제 지방정부 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자율과 경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산업을 선순환시킨다. 그러면은 이러한 평가 방법은 이제 세미나, 포럼 이런 종합경쟁평가로 경쟁을 통한 혁신과 보상을 한다. 이것은 이유의 원칙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은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비용이 상쇄되겠죠. 자율과 경쟁이 통제와 보호를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 간의 개방 경쟁 확산과 데이터의 공유 축적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실적, 경쟁을 위해서는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간 실적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자율 경쟁을 해야죠. 제일 큰 축제는 전국 단위의 벤처 창업 대전이 될 겁니다. 자, 많은 종류의 경진대회, 우리가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고, 그리고 올림픽도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호평가입니다. 누가 평가를 해요? 위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평가를 하고, 그리고 참여한 청중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 후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사례를 확산시켜야죠. 이 좋은 사례는 베스트 프랙티스로 벤치마킹돼서 확산되고 크로스 미팅을 활성화한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가 필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유관기관 간 O2O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신뢰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죠. 온라인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신뢰를 축적한다. 자, 그러면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이제 한마디로 개방과 자율의 플랫폼 정부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지역은 어떻게 상호 경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7개의 지자체가 있고, 그리고 12개의 지방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자원 낭비, 정보 공유 미흡, 정책 효과성 등 많은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지역 혁신 생태계 내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중기청, 기보,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진공. 자, 이런 단체들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벤처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각각의 법률 근거가 있고, 그리고 정원을 놓고 보면은 중기청은 400명, 기보는 1100명, 테크노파크 1800명, 창조경제혁신센터 300명, 중진공 4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모두 합쳐서 10조인데 기보와 중진공이 각각 2조 5천억, 3조 5천억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기관들의 지역 거버넌스를 보겠습니다. 핵심은 VIP 공유와 블록체인입니다. 자, 우리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객관적 정보, 인포메이션과 주관적 가치, 밸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의사결정이란 이러한 과정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간이 몇 시인데
자, 내가 피곤한데 쉴 것인가? 오늘 미팅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래서 우리는 중요거래처라는 이익 동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정보와 가치와 그리고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의사결정의 3대 요소 VIP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의사결정의 3대 요소 VIP를 바탕으로 우리가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버넌스는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저희는 집단 의사결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단 의사결정은 이러한 정보, 가치, 이익이 3분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래 비용이 발생하죠. 토론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됩니다. 자, 이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흔히 우리가 리빙 랩부터 시작해서 협치, 참여민주주의 얘기하지만 왜 이런 제도가 확산되지 않는가? 거래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신뢰기술 블록체인으로 이러한 거버넌스 혁명을 일으키자.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로 다중의 참여와 수의 융합 민주제를 만드는데, 자, 밸류는 블록체인 기반의 수의 시스템으로, 정보는 신뢰 있는 데이터의 공유로, 그리고 이익은 암호화폐 기반의 참여 인센티브로 제공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보의 공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기벤처부에 속해 있는 여러 부처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또 금융위가 있고 산업부가 있고 특허청이 있고 많은 부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들은 각각 수많은 기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의 정보는 공유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공공데이터 포털의 제한적 공개와 비표준화. 그래서 사실 이 공공데이터가 모두가 공유되어야지 공공데이터가 되겠죠.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 협력이 단절된 생태계. 그래서 공개 범위도 상이하고 공개 정보의 포맷도 상이합니다. 결국 조직과 정보가 단절되고 기업도 비밀, 공공도 비밀이 됩니다. 협력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제가 현실과 가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융합을 하고 여기에 클라우드 고속도로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 뭐가 필요하냐? 신뢰성이 부여돼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믿을 수 없으면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꽝이 되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시민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이, 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죠. 데이터의 신뢰성, 블록체인이 담당합니다.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신뢰성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데이터화 단계에서 주체별, 기관별 데이터를 수집하죠. 자,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연결문서 형태로 공개를 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지역 사업과 프로그램 현황과 통계 자료가 있고 학교와 연구소에는 R&D, 예산, 인력 참여, 특허 정보가 있고 기업은 기업의 연구와 특허 현황 등등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데이터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지문을 통합 관리를 하면은 해서 민간 클라우드에 확대하면은 공공 클라우드의 통합 유지가 되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연결할 수도 있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완결성은 보장되는데 그런데 대신에 데이터 자체는 볼 수 없죠. 자, 지능화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 생태계를 분석하면 위기 진단과 정책 도출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개방 포럼을 하거나 경쟁적 지수를 만들거나 수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을 확장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의 지문을 등록한다. 그러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연결 문서로 익명화해서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없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는 이 데이터 내부를 볼 수 없는 PDF에서 일부 볼 수 있는 아래 한글에서 그 다음 엑셀 같은 형태, 그리고 데이터 속성 기술, 그리고 다른 데이터와 연결 가능한 형태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전체를 기업 데이터를 태그를 붙여서 기업의 태그라 붙여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데이터는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든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죠. 바로 XML 형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XML 형태로 표준화되면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 중복 배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기업 정보가 문제입니다. 스웨덴의 세금 달력을 볼까요? 납세자들의 소득 규모, 자산 규모, 세금 책자 다 공개를 합니다. 자, 과세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세금이 과연 개인 비밀인가? 이것은 기업의 세금은 비밀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이들을 북돋아주는 자료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공공정보를 3단계 분류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개방을 하는데 익명 가공 정보를 도입하면 공공데이터 90%까지 개방할 수 있다. 실제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전체 70%인데 바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서 식별정보는 자기결정권, 가명정보는 옵트인, 제한적 활용, 사전 동의 활용, 익명정보는 원칙적 활용, 그리고 단 재식별은 가중증벌한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공공기반 부분도 클라우드 개방해서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가져간다. 자, 공공정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으로 지역혁신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혁신 활성화와 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공유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치 수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관기관 간 많은 중복사업과 협력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일로형 가두리 양식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권력을 집중하면 거래 비용은 줄어듭니다. 의사결정이 쉽죠. 그러나 경직되고 관료화되죠. 자, 이제 권력을 분산했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프로그램별로 정책별로 전부 다 가두리가 생겼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경계가 만들어지면 혁신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오케스트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O2O,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느슨한 연방의 오케스트라 거버넌스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모든 지역의 데이터가 지자체와 지방청으로 결합되면서 이것이 협업되고 플랫폼화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베스트 프랙티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기업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가치는 오프라인의 현장 중심으로 수많은 지역 혁신 생태계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자, 이들 사이에 지역별 회의, 전국대회 벤치마킹, 크로스 미팅 등이 되는데, 이러한 오프라인의 의사결정을 블록체인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XML 기반으로 개방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통합 데이터는 중소벤처부의 지방청과 지자체가 통합 플랫폼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 어떻게 동기부여할까? 자,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통화, 통화도 좋고 암호 포인트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가치를 합쳐서 다중의 참여를 뒷받침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통화 혹은 포인트로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제공합니다. 자, 이것은 굳이 우리가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자, 한편
이 중소벤처의 활성화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법인체의 지방세화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 법인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됩니다. 일부만 지방에 교부하죠. 예를 들어 지자체는 중소벤처 육성보다는 담배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목표는 뭔가요? 국가의 발전, 지방의 발전, 산업과 기업의 발전, 이런 발전이 선순환되는 거죠. 방법이 뭡니까? 중소벤처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되면은 지방재정 자립이 됩니다. 10%가 올라가죠. 산업발전이 촉진됩니다. 국가발전이 촉진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지방세화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은 전액 지방정부, 대기업은 공통재정화해서 이 지역 간의 경쟁의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그래서 지방세수 비중을 20%에서 지금 지방소비세를 확대해서 30%로 가죠. 여기에 지방세 법인세를 하면은 40%로 확대해서 선진국의 문턱 수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생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기존 연구는 스필링의 기업가제 환경에 대한 연구. 그래서 여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을 봤고, 실리콘밸리를 바탕으로 금융, 지식,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젠버그가 기업가 정신 생태계의 여러 요소들을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정적인 생태계입니다. 도대체 이 다이내믹한 기업의 위험 구간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적인 생태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쿼드 사이클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악마의 강, 기업의 사이클은 첫 번째, 연구에서 개발하고 하는 악마의 강, 두 번째가 개발에서 사업하러 가는 죽음의 계곡, 세 번째가 시장 진입. 이 세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의 요소를 보면은 기업 활동과 지원 활동 두 개로, 지원 활동이 제일 큰 건 자본 활동입니다. 이것을 사이클로 이렇게 아이디어 사이클, R&D 사이클입니다. 혁신 사이클, 스타트업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시장 사이클, 스케일업 사이클이죠. 이래서 스타트업 전략과 스케일업 전략과 글로벌화 전략을 나누어 보는 것이 저희 쿼드 사이클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방 혁신 생태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에서 제시된 저희들 전국 순회 토론에서 나온 결론은 악마의 강, 즉 연구개발 사이클에서는 도전적 연구가 미비하다. 대학 교육에 한계가 있다. 산학계약 협력이 부진하다. 죽음의 계곡에서는 지나친 지원 난립과 회수시장 부재, 그리고 고품질 창업에 미비하다. 다윈의 바다는 자금 조달이 위축되어 있다. 개방혁신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 글로벌 협력이 미비하다. 제도전의 사막은 원칙적 제도전이 부재하고 민간 금융 채무 부정성 같은 문제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우리가 나눠보면은 크게 스타트업 사이클과 스케일업 사이클로 나누어지고, 스타트업 사이클은 다시 R&D 사이클과 스타트업 사이클, 스케일업 사이클은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스타트업 사이클은 업력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규모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발전 단계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혁신 사이클입니다. 벤처의 경우는 작은 회사, 업력 3년, 7년 사이, 그리고 발전 단계 기준 대체로 일치하죠. 근데 지금은 3년 이내 스타트업 중에 지원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지원은 우리 애들과 같이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킵니다. 요즘 기업이 상전이 되어 있기도 하죠. 자,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OECD가 얘기하는 고성장 기업, 이 스케일업 기업이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죠. 스타트업, 스케일업 아메리카, 스케일업 UK, 수많은 스케일업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많은 새로운 패키지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스케일업 정책 때문에, 스타트업 정책 때문에 스케일업의 자원이 위축되면서 특히 보정이 줄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죠. 과거 3대 7이었던 것이 7대 3으로 지금 바뀌었죠. 물론 이건 7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균형 회복이 필요하죠. 최소 5대5는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스타트업 생태계 전략은 사내 벤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스타트업의 90%는 사내 벤처, 기업발로 나오죠. 그리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개방 혁신과 개방 플랫폼의 활성화가 중요하겠습니다. 스케일업 전략으로서는 우리가 지역 변화와 성장의 근원인데 지역 주도 자리 역량을 구축하고 지역 소재 기업 참여시키고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죠. 콜롬비아 사례, 미국 보스턴 사례, 덴마크 유틀란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구지만 교수는 2017년 창업의 양과 국가 GDP는 증가는 관계가 없다. 뭐가 관계 있느냐? 스케일업이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스케일러레이터를 활성화시키자.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센터의 M&A 기능을 확대해라. 기보신보의 시장 보증료 제도를 도입해라. 프라이머리 CBO를 활성화시켜라.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상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라 하는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제도전의 방향은 무차별 보증과 선별적 제도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칙적 제도전을 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친구들은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제도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 개선, 연대보증제도, 과점주도 의무화, 배임적 개선, 채무 부정성 문제, 통합도산법, 부정적 신용정보 등이 있습니다. K선의 혁신생태계 모델은 창업에서 성공 20%, 실패 80%의 기업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시 돌아오게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제도전, 성공한 사람은 후배 양성. 그리고 성공한 기업 중에서 일부는 글로벌화, 그리고 실패한 기업 중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데는 퇴출시킨다. 그래서 창업은 과다한 직접 창업은 지향하고 창업 플랫폼을 강화해라. 연속기업가 정책과 글로벌 기업가 정책, 제도전 정책을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도덕적 해는 퇴출시켜라. 자, 주요 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R&D 세계 1위입니다. 상장형 M&A 세계 최저 수준. 그리고 글로벌화는 개방협력이 미흡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지원기관 대부분 어디 있느냐면 이 스타트업 사이클에 몰려있죠. 스케일업 사이클에 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사이클에서 중요한 글로벌화 상생형 M&A 누가 할까요? 대기업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입니다. 자, 전략 도출을 위해서 전국혁신센터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갈등이 아닌 협력관계가 될 수 있다. 테크노파크는 자원배분, 창조경제센터는 기업가 정신의 암묵지 중심.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데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대기업 M&A 활성화 정말 원하는데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도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센터는 대기업과 정부 지원의 허브 전략에서 이제는 개방협력 전략으로 이전해야 된다. 전 정권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집중 허브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생태계와 갈등도 빚어졌죠. 테크노파크, BI 등입니다. 근데 개방협력에서는 기존 생태계 협력을 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러니까 뭐죠? 이제 스타트업 육성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대기업과 개방협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다. 혁신센터의 역할을 놓고 보면은 개방혁신센터, 회수시장, 그 다음 개방혁신 글로벌화 등이 있는데 초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등장했을 때는 공공이 아니고 인큐베이터들은 이런 기업의 경험이 별로 없었죠. 암묵지를 바탕으로
실질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창업기업의 암묵지가 대기업의 암묵지보다 더 크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져있는 건 뭐냐? 벤처업과 대기업의 미싱 링크가 있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창조경제센터는 온오프의 개방혁신 장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개방혁신 장터가 오프라인의 1대1을 넘어서 온라인에서 엔드엠으로 가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프라이빗 마켓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을 갖추라. 그래서 플랫폼 기반의 M&A를 활성화해서 셀러와 바이어 사이드가 M&A 플랫폼에서 모이자. 창조경제센터를 통해서 중소벤처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이 순환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IPO와 M&A 비중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죠. 글로벌화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확산해야 되겠죠. 혁신센터는 이와 같이 데이터, 정보, 지능화, 스마트화를 거치면서 스마트 트랜스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학을 볼까요? 대학을 보기 위해서 대전 충남 지역의 링크 사업단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학과 가족회사의 문제를 대학의 SPL로 풀면은 산학협력과 연구와 교육혁신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대구 산학협력회의를 또 열어봤습니다.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없다.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부, 중기부, 기재부, 부처 간 협력이 전혀 안 된다. 특히 의과대학과 산학과의 개방혁신이 지금 대구는 대단히 미흡하다. 대학이 산학계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허브로 이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가 디지털 트윈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교육이냐, 산학협력이냐, 연구냐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는 안트러프레너십 유니버시티로 진화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혁신을 위해서 중기부도 정부지 주도 연구에서 참여형 연구로 가고 다학제간 연구, 특히 실패 인정 문제를 해야 됩니다. 연구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촉발로 지역 경제를 번영시키고 지적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가는 개방 플랫폼으로 가라. 그리고 지역은 경쟁과 자율로 가라. 이를 위해서 밸류, 인포메이션, 프로핏을 공유해라. 그리고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정책의 균형을 맞춰라. 이상 마치겠습니다.